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을 앞설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번 IMF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6,132달러로 전망되는데요.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6% 늘어난 수준입니다. IMF는 올해 일본의 1인당 GDP는 32,859달러로 관측했습니다. 특히 올해 일본의 1인당 GDP 추정치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감소하면서 한국과의 격차는 지난해 1,664달러에서 올해 3,273달러로 더 벌어지게 됐습니다. 현재 일본은 버블 경제 붕괴 이후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에 반해 한국은 이제 일본을 역전하기까지 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1인당 국민 총소득 또한 일본을 역전한 지도 꽤 되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 중 6개국만이 GNI가 3만 불이 넘는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우리 한국이 포함되었다고 하죠. 여러 지표를 봐도 한국이 일본을 앞서가는 통계가 쏟아지다 보니 세계적으로 엔화의 가치보다 원화의 가치가 더 높다는 인식도 널리 퍼져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한때 세계 경제 10위국 안에 들 정도로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은 현재 한국보다도 뒤처진 39위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일본의 큰 환상을 갖고 일본으로 유학을 온 외국 학생들은 실제 일본의 현실을 겪고 크게 실망하여 한국 유학생들을 부러워하며 한국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상황인지 실제 일본 유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사연 시작 전 소중한 1초를 투자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란 메이븐 헤이즈입니다. 저는 일본을 굉장히 동경해 왔어요. 일본에서 살아보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현재 그 생각은 완전히 부셔졌습니다. 처음 일본에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제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제가 살던 동네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어서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아시아 문화를 접하며 자랐어요. 학교에 아시아계 학생들이 많았었고 거리 곳곳에는 아시아 식당과 상점들이 즐비했죠. 주말이면 친구들과 함께 아시아 식료품점에서 과자를 사 먹거나 학교 근처 일본 서점에서 만화책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덕분에 다른 동네보다도 아시아에 대해 더 친숙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 문화는 제게 신비롭게 다가왔어요. 집 근처 일본식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언제나 특별했습니다. 매주 주말 아침이면 아빠와 함께 그곳을 산책하곤 했는데 정갈하게 꾸며진 정원과 고요한 연못, 나무 사이로 들리는 물소리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죠. 어릴 적 처음 마주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스튜디오 지브리의 섬세한 애니메이션과 신비로운 이야기에 푹 빠져 학교 후의 시간을 온전히 일본 애니메이션 시청에 할애했죠. 특히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일본의 전통 신사와 목욕탕 문화, 요괴들의 이야기는 저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넓혀주는 게 느껴졌어요. 우연히 도서관에서 발견한 일본 문화 관련 책들을 하나둘 읽어가면서 일본에 대한 제 호기심은 자연스럽게 깊어져 갔습니다. 더욱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접한 너의 이름은 영화는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현대 도쿄의 세련된 모습과 시골 마을의 전통적인 정서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이었죠. 특히 주인공들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모습, 전철을 타고 등하교하는 일상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언젠가 저도 주인공처럼 일본의 일상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어요. 자연스럽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단어를 외우고 점심시간에는 일본 드라마를 보며 회화 공부를 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첫 일본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던 때입니다. 당시 학교 시험과 겹쳐 무척 힘들었지만 일본 유학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렇게 노력한 결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고 이는 제 자신감을 한층 더 높여주었습니다. 버클리 동아시아학과에 진학하면서 제 꿈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전공 수업에서는 일본의 현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깔끔하고 체계적인 일본의 시스템은 항상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꼼꼼한 문서 관리와 세세한 규칙들은 마치 완벽한 사회를 만드는 비결처럼 보였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일본의 정확성과 규칙을 중시하는 문화는 제게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만난 일본인 학생 유키코는 그런 제 동경을 더욱 키워주었어요. 도쿄 출신인 그녀와 함께 보낸 시간들은 마치 일본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죠. 어느 날 저녁 기숙사 방에서 유키코와 아시아 경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각국의 발전상이 비춰질 때마다 유키코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한 다른 아시아 도시들의 스카이라인이 나올 때면 그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우리는 이미 80년대에 저렇게 살았어라고 했어요.
특히 그날 밤 유키코가 들려준 일본의 이야기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서야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일본은 이미 반세기 전에 이룩했다고 했어요. 1964년 도쿄올림픽 때 선보인 신칸센은 50년이 넘도록 1초의 오차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유키코의 스마트폰 속 도쿄의 일상은 더욱 완벽해 보였습니다. 24시간 깨끗하게 운영되는 편의점, 분초 단위로 정확한 지하철, 거리의 작은 라멘집에서도 느낄 수 있는 장인 정신까지. 그저 빠르게 성장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일본은 현대화와 전통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것 같아 보였죠. 그녀가 보여준 도쿄의 평범한 일상조차 특별해 보였습니다. 출근길에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지하철, 전통이 공존하는 거리까지. 이런 수준의 삶은 겉모습만 따라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런 문화를 만들어 왔거든. 유키코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일본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깊어졌어요. 밤늦게까지 이어진 대화 속에서 일본의 우월함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장인 정신과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은 다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일본만의 특별함이었어요. 일본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을 결심한 것도 그쯤이었습니다. 마침내 합격 통지를 받던 날 온 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어릴 적부터 꿈꿔온 일본 유학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도쿄 생활을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정갈하게 정리된 거리, 예의 바른 직원들, 정확한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전철,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 전통적인 분위기를 상상하며 잠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토록 동경하던 완벽한 시스템이 실제로는 얼마나 불편한 것이 될지, 그리고 그 질서정연함 뒤에 숨은 답답함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죠. 나리타 공항에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환상 속의 일본은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꼼꼼히 준비해온 입국 서류의 생년월일 표기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식 월일연도가 아닌 일본식 연도월일로 다시 작성해야 했어요. 담당 직원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양식들을 건네주었지만 그들의 미소 뒤에 숨은 약간의 조급증이 느껴지더라고요. 피곤에 지친 상태에서 독특한 일본식 영어 발음은 또 다른 어려움이었어요. 말을 몇 번이나 다시 물어보았고 그럴 때마다 등 뒤로 길게 늘어선 줄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왔죠. 도착한 기숙사에서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건네받은 서류 뭉치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분량이었죠. 까만 볼펜으로 한자도 삐뚤어짐 없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은 마치 시험지와도 같았어요. 한 글자라도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했고 같은 내용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작성해야 하는 과정은 지친 몸과 마음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당황스러웠던 것은 일본 내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어요. 학교 측에서 보증인 역할을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담당자의 휴가로 인해 이틀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소식에 막막함이 밀려왔죠.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임시 숙소를 찾아다니는 동안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유학 생활의 시작이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드디어 3일 만에 기숙사 입소가 허가되었어요. 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며 보증인 문제로 이틀 동안 값비싼 호텔에서 지내야 했던 일이 떠올라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놀란 것은 공간의 크기였죠. 4평 남짓한 공간의 침대, 책상, 작은 옷장이 전부였고 욕실은 캡슐 호텔처럼 좁았습니다. 기숙사 관리인은 친절한 미소와 함께 생활수칙이 적힌 두꺼운 책자를 건네주었어요. 모든 규칙을 일본어로 읽고 서명해야 했는데 한 규칙이라도 놓치면 안 된다며 꼬박 2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 과정은 기숙사 입소보다 더 복잡했어요. 처음 방문했을 때는 여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재료카드를 요구했고 재료카드를 가지고 다시 방문했을 때는 이번엔 납세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했죠. 은행 직원은 미소를 띄운 채 고개를 숙여가며 사과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외국인 고객을 대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역력했습니다. 수업 첫날의 기억은 더욱 선명해요. 8시 30분 수업을 위해 8시까지 도착했지만 강의실을 찾는 것부터가 시련이었죠. 겨우 찾아간 강의실에서는 또 다른 당황스러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강 신청 시스템은 온라인이었지만 실제 수강 확인은 출석부에 직접 도장을 찍어야 했어요. 아직도 출석을 도장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고수한다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충격이었죠. 도서관은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어요. 입구에서부터 신발 소리가 나지 않게 걸어야 했고 가방 검사도 철저했습니다. 책을 찾아 대출하려 카운터에 갔더니 A4 크기의 신청서를 검정색 볼펜으로 작성해야 했어요. 실수로 파란색 볼펜을 사용했다가 다시 작성해야 했죠. 복사기는 현금만 가능했는데 1000엔 지폐를 동전으로 바꾸려면
도서관 밖 사무실로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보낸 일본 생활이 한 달째 되던 날, 창밖으로는 도쿄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묘한 허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유학 준비를 하면서 수없이 봤던 일본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속 풍경은 어디에도 없었죠. 대신 그곳에는 끝없는 규칙과 형식,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또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는 일본이라는 유키코의 말과는 다르게 일본은 아직도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디지털화되는 세상 속에서 아직도 수기작성을 고수한다니요. 이런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도 점점 더 뚜렷해지는 문화적 차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일본 학생들은 스미마셍이라며 애매한 미소와 함께 거절했죠.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입은 환영한다고 했지만 실제 모임에서는 늘 외톨이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일본인들의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송합니다만 이라는 말은 대부분 거절의 의미였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라는 답변은 사실상 거절이었죠. 표면적인 친절함과 실제 감정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불편함과 문화적 차이를 넘어 일상생활의 더 깊은 곳에서 마주하게 될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간고사를 앞둔 어느 쌀쌀한 아침, 시험 공부를 위해 무거운 노트북과 전공 서적들을 가방 가득 넣고 카페를 찾았습니다. 도서관은 이미 자리가 없었고 카페는 창가 자리가 몇 군데 비어 있었죠. 일본 학생들은 모두 노트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가며 조용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4시간 정도 공부할 생각으로 자리를 잡고 아메리카노와 단품 샌드위치를 주문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 점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카드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에 순간 당황스러웠죠. 일본에서는 큰 마트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지갑을 열어보니 1000엔 지폐 한 장이 전부였고 주문한 금액은 1350엔. 캠퍼스 ATM을 찾아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시계를 보니 이미 오후 3시로 ATM 운영 시간이 끝난 후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일본 학생에게 자리를 잠시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죠. 무거운 가방을 다시 메고 현금을 찾기 위해 카페를 나서는 순간 등 뒤로 작게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항상 지갑에 3만엔 정도의 현금을 넣고 다녔어요. 마치 옛날 사람처럼 두툼한 지갑을 들고 다니는 제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죠. 휴대폰 개통은 더욱 난감한 경험이었습니다. 아키하바라의 대형 통신사 매장은 외관부터 압도적이었어요. 여권과 재료카드를 제시하자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고 추가 서류 목록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은행 계좌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말에 은행으로 달려갔다가 다시 매장으로 돌아와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30페이지가 넘는 계약서는 모두 일본어였고 한 줄 한 줄 읽어가며 서명하는 동안 옆자리에서는 벌써 3명의 손님이 계약을 끝내고 돌아갔어요. 특히 마음이 무거웠던 건 1년 미만 체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요금제가 제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본 요금제만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으며 옆자리에서 프리미엄 요금제를 선택하는 일본인 고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월등히 비싼 기본료의 데이터는 터무니없이 적은 요금제를 계약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서비스의 차이를 넘어선 무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장을 나서는 길에 우연히 한국에 있는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친구는 커피 한 잔을 사면서도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결제하고 새로운 통신사 계약도 몇 분 만에 끝낸다고 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복잡한 도쿄의 거리를 걸으며 이런 불편함이 과연 문화의 차이일 뿐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런 디지털 후진성에 어느 정도 체념하고 있을 무렵 SNS에서 우연히 한국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는 친구의 게시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모습에 새삼 부러움이 밀려왔죠. 서울대학교로 교환학생을 간 그녀의 일상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어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넷플릭스를 보며 등교하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앱으로 주문한 치킨이 기숙사 앞으로 배달되는 모습이 SNS에 가득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친구가 들려준 은행 계좌 개설 이야기였어요.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 재학증명서만 있으면 40분 안에 계좌가 개설된다는 겁니다. 호기심에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홍콩에서 온 제니퍼는 한국에서 보낸 한 학기가 그녀의 인생을 바꿨다고 했어요. 수업 자료는 모두 디지털로 제공되고 과제 제출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히 좋았다고 하더군요.
독일에서 온 마르쿠스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극찬했습니다. 버스가 언제 오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을 염려도 없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싱가포르에서 온 에밀리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도 일본 교환학생을 고민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 물어보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죠. 한국의 대학들은 이미 모든 시스템이 영어로도 제공되고 심지어 기숙사 입소 전에 온라인으로 방 배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일본에서 매일같이 겪고 있는 불편함들이 한국에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새 한국 대학들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찾아보았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온라인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고 모든 정보가 영어로 완벽하게 제공되고 있었죠. 특히 눈길을 끈 건 스마트 캠퍼스 시스템이었습니다. 수강 신청부터 과제 제출, 도서관 예약까지 모든 것이 모바일로 가능하다는 설명에 아직도 수기로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기말고사 기간에 찾아왔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배가 고파져서 음식을 시키려 했는데 모든 식당이 문을 닫은 후였어요. 편의점까지 가기엔 추운 날씨였고 결국 빈속을 부여잡고 공부를 계속해야 했죠. 그때 SNS에서 본 한국 친구들의 새벽 배달 음식 인증샷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도 따뜻한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부럽게 느껴졌어요. 한 달 동안 고민 끝에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3주 만에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는 이게 정말 현실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일본에서 경험한 복잡한 행정 절차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일본 대학에서의 마지막 날들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분명 일본을 동경하며 왔던 유학이었는데 어느새 그 동경은 실망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도쿄 거리를 걸으며 이곳의 아름다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뒤에 숨은 불편함과 경직성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입국 당시의 일기장을 보며 쓴웃음이 났어요. 애니메이션 속 완벽한 일본을 꿈꾸며 왔던 그때의 설렘이 이제는 무색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서울행을 결심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인천공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이번에는 다른 설렘이 가득했어요. 친구들이 들려준 디지털 선진국 한국에서의 생활이 기대되었고 모든 것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사실일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환경이 어떤 것일지 상상하며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을 경험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설렘과 기대를 안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설치된 안내 키오스크는 12개 언어를 지원했고 입국 신고서도 디지털로 간단히 작성할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 경험했던 복잡한 서류 작업은 찾아볼 수 없었죠. 심지어 입국 심사 직원은 자연스러운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고 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모습에 놀라웠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휴대폰 개통이었어요. 공항 한편에 마련된 통신사 부스에서 여권만 보여주고 5분 만에 유심을 개통했습니다. 일본에서 휴대폰 개통을 위해 며칠을 허비했던 기억이 무색하게 느껴졌죠. 외국인 전용 요금제도 있어요 라는 직원의 말에 순간 긴장했지만 오히려 더 저렴하고 데이터도 넉넉한 조건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도 순조로웠어요. 공항철도 티켓 발권기는 영어는 물론 주요 언어를 모두 지원했고 검색창에 목적지만 입력하면 최적의 경로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 미국인 유학생은 한국의 대중교통 앱을 강력 추천하며 자신도 이제 구글맵 대신 한국 앱을 사용한다고 했죠. 서울대 입구역에 도착해서 기숙사로 향하는 길,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모습에 연신 감탄이 나왔어요. 카카오맵으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모바일 교통카드로 버스 요금을 지불하고 심지어 잠시 목이 말라 편의점에 들른 순간에도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결제할 수 있었죠. 이게 바로 디지털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숙사 입소 절차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이미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덕분에 실제 방문에서는 신분증 확인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일본에서 경험했던 수십 장의 수기 작성 서류나 보증인 제도는 찾아볼 수 없었죠. 기숙사 관리자는 오히려 제가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고 웃으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기숙사 전용 앱이었어요. 세탁기 예약부터 택배 도착 알림, 공지사항 확인까지 모든 것이 앱 하나로 해결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세탁실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택배는 정해진 시간에만 찾을 수 있었던 것과는 달랐죠. 심지어 기숙사 식당 메뉴도 앱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일본에서처럼 식당 앞까지 가서 메뉴를 확인하는 번거로움도 없었어요. 첫날 저녁 허기를 달래기 위해 룸메이트가 추천해준 배달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화면에 가득한 메뉴들과 실시간 리뷰, 그리고 영어 지원까지. 주문 후 30분 만에 도착한 따뜻한 김치찌개를 먹으며 일본에서 밤늦게 굶어야 했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더 놀라웠던 건 결제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등록한 카드 정보가 안전하게 저장되어 이후에는 지문 인증만으로 모든 결제가 가능했죠. 다음날 아침 수강 신청을 위해 학교 포털에 접속했을 때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메뉴가 한국어와 영어를 완벽하게 지원했고 강의 계획서는 물론 이전 학기 수강생들의 평가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죠. 일본에서 수기로 작성해야 했던 수강 신청서를 떠올리며 이런 게 바로 디지털 혁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편리함은 캠퍼스 생활 전반에 걸쳐 있었어요. 도서관에서는 모바일 학생증으로 입장하고 스마트폰으로 좌석을 예약했습니다. 수업 자료는 실시간으로 공유되었고 교수님과의 소통도 앱을 통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죠. 심지어 학교 식당에서도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카드나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어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 모든 디지털 시스템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실제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준다는 점이었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시간을 공부와 새로운 경험에 할애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이해가 됐습니다. 왜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극찬하는지 말이에요. 첫 수업 시간 교수님께서 서울대의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소개하셨을 때만 해도 그것이 제 학습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시스템은 마치 작은 온라인 교실 같았어요. 수업 자료와 강의 영상, 과제 제출, 교수님과의 질의응답까지 모든 것이 한 곳에서 이루어졌죠. 일본에서는 매주 수업 시작 전에 두꺼운 인쇄물을 받아들고 과제는 반드시 프린트해서 제출해야 했기에 처음에는 이런 디지털 방식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기말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이 시스템의 증가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던 중 갑자기 노트북이 꺼져버린 적이 있었어요. 일본에서였다면 모든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겠지만 한국에서는 다행히도 작성하던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었죠. 게다가 과제 제출 후에는 표절 검사가 자동으로 진행되어 더 신중하게 준비하게 되었고 교수님의 피드백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어서 마치 개인 지도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도서관 시스템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책 한 권을 빌리기 위해 수기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대출 시스템으로 편하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캠퍼스 전역을 덮는 초고속 와이파이였어요. 일본에서는 특정 장소에서만 와이파이가 되어 항상 데이터 요금을 걱정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덕분에 도서관 뒤편 작은 벤치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부 장소가 되었어요. 벚꽃이 만발한 날 그곳에서 노트북을 펴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던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고속 와이파이 덕분에 영상이 끊기는 일도 없었고 대용량 수업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것도 순식간이었죠. 이런 디지털 환경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학업의 질 자체를 바꾸어 놓았어요.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더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해졌고 교수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궁금증도 즉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꼼꼼하지만 다소 경직된 아날로그 시스템과 비교하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효율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도 친절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절대 무시하고 지나치지 않았죠. 처음 한국에 와서 모든 게 낯설었을 때 주변 한국 친구들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아직 한국어가 서툰 저를 위해 외국어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유창한 영어로 시험 관련 공부나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죠. 덕분에 한국 생활에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겉으로만 친절한 게 아니라 제가 혼자 있을 때 불편하거나 필요한 건 없는지 먼저 물어봐주고 진심으로 챙겨주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죠. 귀국을 앞둔 어느 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 아래 거대한 디지털 사이니지들이 도시를 수놓고 있었어요. 1년 전 일본의 고즈넉한 신사와 전통 가옥을 동경하던 제가 이제는 이 반짝이는 미래 도시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 한복판을 지날 때마다 느꼈던 전율이 아직도 생생해요.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죠. 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생활을 영위하는 모습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일본에서 현금을 만지작거리며 ATM 영업시간을 기다리던 제 모습이 무색하게도 이곳에서는 모든 게 한 번의 터치로 해결되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넷플릭스를 끊김없이 시청하고 앱으로 식당 예약부터 택시 호출까지 하는 일상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이런 편리함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닌 빠르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우연히 본 삼성전자의 광고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한때는 애플과 일본 기업들의 제품만 신봉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 기업들의 혁신적인 제품들에 매료되어 있었죠. 이건 단순한 선호도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실현시키는 한국 특유의 추진력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정리한 저는 다이어리에 미래의 꿈 한국 취업이라고 적었어요. 어릴 적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며 꿈꾸던 로맨틱한 동경은 온데간데였고 대신 한국의 빠른 실행력과 혁신적인 기업 문화에 대한 진정한 열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꿈꾸는 건 첨단 기술의 최전선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기업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비행기 이륙을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첨단 시스템, 완벽한 동선, 친절한 직원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축소판처럼 느껴졌어요. 처음 일본행을 결심했을 때의 설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확신과 기대감이 가슴속에서 울렁거렸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제가 그토록 찾던 미래는 여기,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요. 저는 다시 돌아가서도 한국어 공부를 하며 한국 기업 취업을 위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제 꿈을 한국에서 펼치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은 전통 방식을 계속해서 고수하며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뒤처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한국은 빠르게 인프라가 변화하고 있네요. 이런 차이점들이 현재의 격차를 만들어내고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이 더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인식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일본과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함께 의견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다양한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위 영상과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동쿠키 해외 감동사연 재생 목록을 통해 더 많은 사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